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어느새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입니다. 심심치 않게 반팔 입은 분들이 눈에 띄고요. 하여튼 뭐든지 빨리빨리 변화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통찰력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 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분 도움을 받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곽 대표님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봄, 가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계가 아니고 이제 노래 가사도 좀 바꿔야 되겠고. 하여튼 굉장히 건조해서 뭐 또 산불 자연재해가 아주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것 같아서 몸 건강히 잘 챙긴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해가지고 2년 넘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세상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늘 위험에 노출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살아 생전에는 안정적인 날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시기 어느 정권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당시에 느끼기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계부채가 늘 많다고 얘기를 했지 안정됐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오래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성인으로서의 경험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제 대선이 지난 지도 이제 한 달 정도 예. 됐고 지금 이제 대선 결과 굉장히 뭐 규제 완화를 크게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라든가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뭐 6차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도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향후 집값이 한 뭐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값이 크게 폭락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집값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제 향후 몇 년간 뭐 이런 요인도 작용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요인들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향후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어떤 거를 꼽을 수 있겠죠? 뭐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수급인 건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경기가 어떻게 되고 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크게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거든요. 또 인구도 마찬가지죠. 뭐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1.17명이다. 뭐 전 세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 이런 요인들 특히
인구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학회 출산율이 떨어지면 지금 뭐 작년이나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주택 수요자가 되는 시기는 앞으로 30년 후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영향을 미치는 인구 요인 같은 거. 오히려 그 전에 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인다든가 동남아시아에서 인구가 들어오면 뭐 북한하고 뭐 교류가 된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그게 더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요인은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은 당장의 집값을 움직일 요인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얘기. 금리가 인상되면 뭐 투자 수요가 많이 줄 수 있죠.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 과거에도 보면은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과열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집값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인상기일 때 집값이 더 많이 올라. 몇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그러나 금리 인상이 계속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에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 그렇죠. 위기가 오면 그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늘 위태위태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척간두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그럼요.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요인들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면 이거 집값이 좀 있으면 폭락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크게 들지만 현실적으로 집값을 지배하는 요인은 앞으로 집이 얼마나 많이 지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처음 짓기 시작하면 착공으로부터 보통 30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처음에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면은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결정돼 있는 요인은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3개년 통계를 보면 이제 동일 생활권 기준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수도권은 한 연간 평균 15만 채가 조금 안 됩니다. 또 지방은 연 평균 한 4만 채가 좀 안 돼요. 지금 수도권과 지방이 인구가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좀 물량이 과다한 편이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는 거 서울, 경기, 인천은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이제 인천 사는 사람이 뭐 경기도로 출퇴근할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그냥 통으로 봐주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그 입주 물량은 2018년경에는 이 물량이 뭐 한 26, 7만 가구 정도 됐어요. 이제 그래도 평균적으로 봐도 수도권이 뭐 한 20에서 20한 3만 가구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14에서 15만 가구로 떨어진다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뭐 24년 또 25년 이렇게 갈수록 24, 5년도에는 더 심각할 거예요. 입주량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 왜냐하면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게 물량 공급이 더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 상반기 상황을 보면은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이 좀 죽어 있어서 막 살린다고는 하지만 죽어 있어서 물량 공급이 안 되고 외곽 지역은 이 청약 제도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이 살 수도 없고 무주택자들은 비인기 지역은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럼요. 그 미분양이 날 수뿐이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24년, 25년이 되면은 입주 물량이 더 줄 거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재 뭐 종부세라든가 뭐 각종 이 세제가 굉장히 그 높기 때문에 또 땅값은 뛰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공급이 늘기도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상황 말하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물량보다 훨씬 하회하는
줄어드는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집값이 물량이 부족한데 집값이 막 폭락하는 이런 일은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니고는 힘들죠. 뭐 세계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강제력이 예, 동원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집값이 30% 40% 폭락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는 세계 경제가 뭐 갑자기 위기로 간다든가 하면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게 아니라면은 수급 상황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값을 그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제 향후 입주 물량이에요. 그걸 잘 지켜봐야 된다는 예, 예. 거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은 우선은 전 월세 가격이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느냐? 현재로서는 없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막 규제를 많이 풀고 막 다주택 규제도 풀고 하면은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거의 구도가 정해졌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다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 가능성이 현재로부터는 거의 없어 보여요. 사인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그거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으라면은 입주 물량. 예, 예. 특히 이제 몇 년 누적된 입주 물량. 특히 이제 지역별로 그걸 봐야 된다. 지역별 누적된 입주 물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오늘 주제였고요. 답은 향후 누적된 지역별 입주 물량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높아진다, 주가가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건 이제 수요적인 요인이고요. 아까 지금 곽 대표님 쭉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17년도 이후에 입주해서 들어갈 시점 2021년부터 앞으로 쭉 지나는 그 시간들의 입주 물량이 3분의 1 토막, 반 토막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붕괴시켜 놓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있어서 공급량, 누적된 입주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 마리아나 님이 그 댓글 올려주셨는데 질문 올려주세요. 양도세 중과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동일한 급지 아파트 매수를 못하고 기본세율 양도세 내고 하급지 아파트 매수 가능한 형편입니다. 세금 감당 가능하다면 매도 안 하고 보유한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을 건지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이제 어떤 분은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나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앞으로 펼쳐져 있는 이제 시장의 변화 중에서 가장 이런 걸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는 이제 경기가 침체기가 왔을 때 또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상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보유해 나가는 게 대출을 많이 아는 상태로 보유를 해야 될 경우라면은 털어내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나 일시적 2주택이라면 두 채가 한 채는 비과세를 받는다면은 털어내는 게 훨씬 이득이죠. 세금 면에서. 예. 근데 그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두 채를 끌고 가는 게 맞는 거냐? 예. 이건 이 질문이라면은 내가 대출 없이 끌고 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또는 이제 종부세를 감당이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라는 것이 이게 계속 없어질지 유지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유지된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어차피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그러면은 그 전가된다는 게 바로 월세화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부세를 뭐 내고 대출 없이 버티고 갈 수 있다면 이분 말씀대로 893은 하급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버티시는 게 맞는데, 맞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종부세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종부세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3년 동안 다 올린 것 같은데요. 현실화율이나 예. 뭐 이런 걸 많이 올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현재까지 버틸 수 있으셨다면 그냥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대출 크게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분이라면은 뭐 특히 이제 이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라면 그냥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리아나님 잘 들으셨죠? 우리 곽 대표님 이거는 지향점이 똑같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시고 상담도 그렇게 안 하시고 강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대출을 너무 많이 내서 이것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파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럼에도 내가 종부세 한 3년 혹독한 그 테스팅을 해보셨으니까 버틸만 해라고 하고 뭐 금리가 좀 더 오르더라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한 가지 만약 추가를 예. 한다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영끌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살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집을 안 사는 분이 있어요. 둘 다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네네. 존중은 하지만 제가 볼 때 세상에 이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럼요. 거예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차피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면은 최대한 위험을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리스크 헤지를 하면 확률 높인 게 되게 어렵지 근데 않나요? 무조건 안 사는 게 안전한 것도 그쵸, 아니고 그쵸, 당연히. 또 막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게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늘 중간에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늘 해야 되는 거고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내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 한계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살아나가는 거지 뭐 여기 결론이 있거나 정답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곽 대표님 얘기하시는 이 약간은 보수적인 이런 투자 패턴 정말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잘 외줄타기라면서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도 오르길 바라는 게 보통 일반인들의 마음이니까. 우리 줄타기 하면은 보통 이렇게 발을 하나 끌고 중심 하잖아요. 잡는 거. 높은 데서 하면은 결국 그거예요. 줄타기를 하는데 어느 쪽을 넘어질 것 같으면은 반대편으로 발을 약간 옮겨야 되는 뭐 현대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곽 대표님, 그리고 하나 질문 더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같은 질문을 하셔갖고 이건 뭐 깊게 얘기할 건 따로 한 편을 만들어도 될 만큼인데 일기 신도시 얘기예요. 일기 신도시 지금 뭐 말 분당이나 그 리모델링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잖아요. 그 일기 신도시 전망을 부탁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일기 신도시가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죠. 그런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집값 상승장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침체장에는 사업이 거의 올 스톱 돼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상승장이 뭐 한 7, 8년 길면 한 10여 년 정도 되고 또 침체장이 또 한 뭐 7, 8년, 5, 6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승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일기 신도시를 뭐 용적률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일기 신도시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풀기는 힘들고 이거는 뭐 일기 신도시 뭐 재정비 촉진 특별법 뭐 가칭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 특별법이 또 제정된다고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렇죠. 이게 제정된다 하더라도 또 각자 지자체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착공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라고 보면은 그냥 이건 제 느낌인데 20년 내는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 그 질문 중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지만 완화를 기대한 그런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용적률 완화는 요원한 얘기니까 현재 상태 리모델링이 많이 현재 용적률에서 수평 리모델링을 보통 많이 하는 거
그 투자성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또 이제 일종의 사업이잖아요. 예, 예. 재건축처럼. 리모델링이 성공하면 뭐 집값이 뛸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막 하다가 집값이 뛰었는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이 상승장일 때 진행이 되는 건데.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굳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투자를 왜 하냐는 거죠. 지금 이제 상승장도 많이 진행돼서 끝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또 어떤 곳들은 단지별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데들도 그럼. 없지는 않거든요. 예. 일부러 하는 데들도 꽤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리모델링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걸 쫓아서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요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바람몰이식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직 증축이 가능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하고 양이 늘어나는 정말 재건축의 리모델링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용적률 똑같은 상태에서 수평 증축을 한다든지 수직 증축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면 그거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 수평 이번에 뭐 송파에 성지 아파트 나왔잖아요. 뭐 경쟁률 몇 대 1인가요? 잘 못 봤는데 한 뭐 200~300대 1 나올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 앞으로 집값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댓글에 질문 달아주신 마리아나님 질문하고 일기신도시 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